오늘 사연은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또 군에 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이라면 더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약한 누군가의 마음, 그리고 오래전 한 약속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어느 봄날,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던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화면을 2번 누르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가갑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 여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름은 장미현, 군에서만 20년 넘게 버틴, 이제는 별 하나를 단 사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군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하늘에 희미한 별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현은 창틀에 손을 올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장미현 사단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친구로 가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단정하게 다려진 군복들이 차례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깨에 박힌 계급장과 각종 훈장이 빛을 반사하며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단장, 여러 신문 기사와 방송에서 그렇게 불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권위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대신 구석에 걸려있던 청바지 한 벌과 편한 후드티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자 평소 군단 회의실에서 보던 강직한 여군 장성이 아닌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챙기며 미현은 오래전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어느 새벽, 북한 특수부대원 침투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총탄을 온몸으로 막아주던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대장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실탄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 이태성이라는 이름의 부사관은 몸으로 미현을 감싸며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침상 위, 아직 젊었던 미현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태성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원사님,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언젠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반드시 달려가겠습니다. 그 약속으로부터 20년이 흐른 어느 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래된 전우 이태성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렇게 웃으며 전화를 받으려던 미현의 목소리는 곧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건 태성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현아, 미안한데 내가 도움을 좀 청해도 될까? 그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는 아들을 군에 보냈고 이름은 이준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도 잘 치고 씩씩하게 입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급격히 무거워지고 전화 속 말투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군 생활이 많이 힘든가 봐. 요즘은 통화할 때마다 숨소리만 들리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다가 끝까지 말을 못하는 느낌이야. 그냥 적응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큰일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그때 자신을 지켜주던 강한 부사관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의 간절함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현은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말해줘요.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았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녀는 차분하게 묻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태성이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한번 직접 가서 봐줄 수 있을까? 내 아들은 내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 밤, 미현은 오래전 병원 침대 위에서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그 거대한 계급과 지위를 모두 숨긴 채 한 사람의 아버지의 친구로 부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 면회실 앞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미현은 선글라스를 들었다 놨다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후드티, 청바지, 운동화,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어디에서 봐도 그냥 조금 편하게 차려입고 면회 온
평범한 아주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차문을 열고 내리자 부대 정문의 철문과 초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계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겠지만 오늘 그녀는 그 어떤 인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민간인 방문객으로 출입증을 발급받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안은 생각보다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부모들, 단정한 코트를 걸친 연인들, 손을 꼭 붙잡은 아이와 할머니까지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입구 옆 안내 데스크에는 한 중사가 앉아 있었고 이름표에는 박두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탁자 위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미현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박도경 중사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딸깍딸깍 들려왔습니다. 마치 눈앞에 아무도 서 있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10초, 20초 시간이 흘러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사님, 미현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부르자 그제야 박도경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현을 훑어보더니 대뜸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예요? 첫마디부터 반말이었습니다. 미현은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이런 차림으로 왔어요? 놀이터인 줄 아세요? 박도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들리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주변 면회객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옷차림 뭐야? 여기가 군부대 면회실인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미현의 귀에 하나씩 박혔습니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수많은 실전 훈련과 작전을 겪으면서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무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단장이 아닌 그저 친구의 아들 면회를 온 아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군부대 면회실인 것을 알고 왔습니다.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미현이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하자 박도경은 비웃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절차 이전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와야죠.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 선글라스까지 쓰고 와서 여기가 어디라고. 그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며 일부러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선글라스를 벗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글라스는 벗겠습니다. 그러면 면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박도경은 그녀의 맨 얼굴을 보며 한동안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존중이 아닌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기색만 가득했습니다. 누구 면회요? 이준호 일병을 만나러 왔습니다. 가족이에요? 아니요. 아버지의 오랜 지인입니다. 지인? 동네 아줌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면회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말에 면회실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박도경은 일부러 주변의 시선을 끌며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듯 행동했습니다. 미현의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목적은 이준호를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또 참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도움이요? 박도경은 허리를 뒤로 젖히며 크게 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상담센터예요? 군대가 뭔지는 알고 와야죠. 남자들이 군대에서 겪는 일을 동네 아주머니가 무슨 수로 도와준다는 겁니까? 순간 미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군인의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우우. 갑자기 면회실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순식간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다급한 음성이 쏟아졌습니다. 전 부대 비상, 창고동 화재 발생, 인근 근무자는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하라. 반복한다. 창고동 화재 발생. 창 밖을 바라보니 면회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창고 건물 쪽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누군가는 출구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실은 순식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군인의 본능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장미현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고 면회실 중앙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사단 작전 회의실에서 부하들을 지휘하던 그 목소리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시겠습니다. 화재는 이 건물이 아닌 밖에 있는 창고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단 앉아서 대기해 주세요. 출구는 저쪽과 저쪽 두 군데입니다. 대피가 필요하면 제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도경 중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공간을 통제하고 질서를 만드는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도경이 어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던 그 순간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의 혼란이 정리된 뒤 정수연 준장은 연대장실로 이동하며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공식 신분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결코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소방차 사이렌이 아직도 울리고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건물 외벽을 넘어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더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감추려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불안한 감각은 군 생활 20년 내내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하던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연대장실 문이 닫히자 한지훈 연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격식을 차려 격리한 뒤 바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짧게 받아들이고 즉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대장님, 지금 부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화재 대응도 늦었고 병사들 얼굴에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준장의 권위라기보다 책임을 가진 리더의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근 부대 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간간히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조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부대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움직임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윤재호 원사가 어젯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심각한 문제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수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민서 일병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한지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손으로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민서 일병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사 개인의 적응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누군가 보고했다는 말은 군대에서 꽤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축소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대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한지훈은 입술을 깨물었고 곧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회실에서 자신에게 조롱을 퍼부었던 강태준 중사. 그는 분명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 불안과 분노를 앞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한지훈의 지시로 윤민서 일병이 연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부드럽게 어서 와, 민서야. 괜찮아? 그냥 이야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자 민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자신을 위해 연대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람은 이내 떨림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억눌러 온 두려움이 드디어 터져나오려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손짓했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셔. 내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는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내 잘못으로 돌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민서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다시 들이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곧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조용히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그리고 드디어 민서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강태준 중사가 밤마다 군수품 창고에 몰래 들어가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리 작업인가 생각했는데 상자들이 계속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 혼자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기 하나가 저와 같이 봤는데 신고하려고 했다가 며칠 뒤 훈련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사고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연대장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경직되었고 수연은 천천히 눈을 감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민서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강중사가 저를 자꾸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때마다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사소한 것도 문제 삼고 제가 뭔가 알고 있다고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동기가 다친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될까봐. 그 순간 민서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너를 고립시킨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용기 있는 행동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 정도면 정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 바로 움직이면 강중사와 그 주변 인물들이 눈치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척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내부 고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상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착한 눈빛 속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다져진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부대의 모든 보고와 이동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헌병대의 비밀리에 특별조사를 요청하고 법무관과 함께 강중사 주변 간부들의 동선을 먼저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민서에게 시선을 돌리며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민서야,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민서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단순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연대장실에서 나온 뒤 부대 내부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방대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뒤에도 창고 주변에서는 군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강태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걸까? 아니면 뭔가 감추고 있는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펼쳐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창고 탄약고, 인접 화재 발생 시점, 중사의 부재. 이러한 단서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충돌을 감추기 위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부대에 보고 체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헌병대가 비밀리에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관련 간부들의 사물함과 개인 장비를 조사한 결과 강태준과 몇몇 간부들이 군수품을 외부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업자와의 거래 내역, 사라진 장비 목록, 그리고 내부자들끼리 돌려보던 비밀 메모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료를 손에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태준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민서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진실이 거의 다 드러났어. 너는 용감한 행동을 했고 그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사단장님,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끝에는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서의 입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말이 떨어졌습니다. 강중사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면 저도 동기처럼 될 거라고. 그리고 누군가 윗선에서도 그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이건 절대 여기서 끝날 수 없다. 반드시 뿌리째 뽑아야 한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비상사태 이후 부대의 전면 감사가 시작되던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본부 사무동 앞마당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연속해서 들어오고 헌병대원들과 법무참모단이 차례대로 내려 부대 전체 점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수연 준장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민석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파일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증언과 군수품 거래 자료, 부당지시 관련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냈던 병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끝을 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뒤 연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연대장실 문을 열자 한지훈 연대장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지만 결의에 찬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인원은 대기시키고 관련자들은 격리 조치해 주세요. 수연의 지시에 따라 연대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민석이가 있는 중대에도 별도의 간부를 보내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부 증언자 보호가 중요했으니까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드디어 말했습니다. 오늘 부대는 달라질 겁니다. 연대장님, 준비되셨나요?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장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시각 헌병대는 강태준 중사의 관사와 사무실 그리고 창고 구역을 철저히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이미 격리된 상태였고 무장한 헌병 2명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만 희생양 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본 병사들과 여군 간부들의 증언이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동료 간부들조차 그를 감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떨구었죠. 그가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동안 헌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사님, 조용히 하세요. 이미 증거가 많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던 상황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석은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압박과 괴롭힘이 떠올라 손이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호와 수연 준장 덕분에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허리를 곧게 펴며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편하게 해도 돼? 오늘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회의실에는 감찰단, 법무참모, 헌병대, 연대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수연 준장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작은 속삭임마저 크게 울려 퍼질 듯 조용했습니다. 강태준 중사는 헌병 2명의 감시 아래 맨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는 순간 숨을 삼키듯 굳어졌습니다. 단 며칠 전 자신이 비웃고 조롱했던 여성이 바로 사단장이자 오늘 감사의 총책임자였으니까요. 수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중사, 오늘은 군인의 명예가 달린 날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시죠. 태준은 입술을 꼬아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수연은 증언자를 부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부대 여군 박중사였습니다. 수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박중사는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중사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발언들, 부당한 업무 지시, 여군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에도 강태준은 비웃으려 했지만 헌병이 조용히 중사님, 행동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자 그제야 억눌린 듯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자는 민석이가 목격한 창고 야간 출입 사건을 함께 본 동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강태준과 간부 몇 명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 신고하려 하자. 다음 날 훈련 중 사고로 위장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증언자. 윤민석 일병이 호출되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민석은 자리 앞에 서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린 뒤 입을 열었습니다. 떨렸지만 정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강태준 중사와 몇몇 선임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돌리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침묵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훈련 때마다 이유 없이 심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자식이...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헌병이 즉시 어깨를 누르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수연 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사님, 군인은 진실을 말할 때만 당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후 헌병대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공개되자 강태준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적인 계좌로 입금된 수상한 금액들, 외부 민간 업체와의 접촉 기록, 군수품이 실종된 날짜와 그의 근무일지의 일치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고 손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주먹에 힘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리고 이 부대의 병사들을 위해 그녀는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련 간부 모두는 헌병본부로 압송되었습니다. 부대 전체는 무거운 분위기와 동시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맴돌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름이 터져나가며 새 공기가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죠. 민석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용기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너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그 한마디에 민석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용감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수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며칠 뒤 부대에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면회실은 직원 교육을 통해 친절해졌고 여군과 남군의 차별이 사라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상담관 배치, 고충 처리 속도 개선,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민석과 재호 그리고 수연은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고요한 거리에서 재호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넌 20년 전에 내 목숨을 살렸고 이번엔 내 아들 목숨을 살렸구나.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2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야 지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아이들이 두 번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 거예요. 세 사람은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더는 두려움도 어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